네, 안녕하세요. 박서희입니다. 구조생물학 강의 3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차에는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1차, 2차, 3차, 4차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이런 구조가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3차 구조는 고유한 모양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런 모양을 가시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단백질 구조를 가시화하는 것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틴 스트럭처를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지, 구조를 얻을 수 있는지 이 실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틴 데이터 뱅크를 가지고 우리가 검색을 해보고 또 결과를 브라우저에서 어떤 정보들이 제공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구조 생물학 그리고 스트럭처럴 바이오인포메틱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PDB 파일 포맷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3차 구조 자체가 이제 PDB 파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의 PDB 파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파이몰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하는 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인데요.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죠. 엑스레이 회절 실험. 이 단백질 구조를, 3차 구조를, 결정하는데 가장 오래 전부터, 초기부터 이제 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이용해서 구조를 우리가 얻었죠. 이거를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어떤 거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의 그 골격이 이렇게 나오죠. 그 엑스레이 사진 찍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그 분자 구조를 어떤 크리스탈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어때요? 엑스선 그 방사능이 최대한 인체에 무해할 수 있도록, 유해하지 않게끔 엑스레이 그 노출을 굉장히 짧게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프리퀀시가 굉장히 약한 그런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를 이제 찍는 거죠. 그렇지만 이 그렇게 약한 엑스레이 가지고는 단백질 구조를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한 그러한 그 엑스레이를 이렇게 지금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단백질 구조에 이렇게 엑스레이를 크리스탈 구조를 엑스레이 빔에 이렇게 노출을 시키게 되면 이 특정한 원자가 회절돼서 어떠한 그 이쪽에 필름이라고 되는 이쪽에 어떤 상이 맺혀질 텐데, 그 맺혀지는 상에 어떤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원자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엑스레이 이제 디프렉션, 이 패턴이 되는데, 이 아래 그림 이것이 되고, 이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해절 패턴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전자 밀도 맵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러한 이제 단백질 구조를 얻기까지, 그래서 이 전자 밀도를 리파인 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얻는데, 여기도 이제 컴퓨터 모델링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리고 이제 NMR인데, 그 NMR은 우리가 또 뭐하고 이제 연상을 시키면 좀 더 이해가 빠르냐 하면, MRI 여러분들 찍어봤어요?
그 MRI를 찍는 거하고 동일해요. 원리는. 그 NMR은 이제 우리가 그 원자들이 그 전자가 그 핵이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 전자들이 그 주위를 이렇게 순회를 하죠. 어떤 궤도에 따라서.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그 전자들이 그 어떤 스핀을 하게 되는데 돌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자기장이 또 유발 자기장, 이 외부 자기장에 대항하는 그런 유발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생각을 하면 쉬우냐면 우리가 자석을 이용했을 때 N극하고 N극을 이렇게 같은 극끼리를 마주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밀치고 서로 다른 극끼리 하면 당기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주면 어떤 그 에너지가 안정되어져 있는 그 원자들은 어떤 형태를 갖냐면 전자들을 가지고 그 에너지가 안정되어져 있는 상태면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되고 그 에너지가 높은 그런 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렇게 흡수를 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그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그 탄소나 탄소 그리고 수소 이런 것들의 어떤 구조가 골격 구조가 어떻게 분자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NMR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단백질의 구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비디오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한번 조금 이해를 더 도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여기 이렇게 그 보면은 그 NMR 그 뉴클리어 매그네틱 리조넌스 스펙트로미터가 이렇게 있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수용액 속에 담겨져 있는 단백질을 넣고 이제 마그네틱을 외부 마그네틱을 이렇게 어, 걸어주면서 실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자 핵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원자들이 가지는 어떤 양성자라든가 그리고 전자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에너지 외부 마그네틱에 대항하는 어떤 반응하는 그 내부적인 어 자기장이 또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어 서로 이렇게 그 대항하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는 유발된 어떤 자기장이 생기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하고 흡수하는 그런 파장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네.
예, 이것을 가지고 이 분자가 어떤 분자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이러한 실험의 원리에 의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 이제 NMR 실험이고, 근데 NMR은 그 우리가 사이즈 그 이렇게 NMR로 단백질 구조를 얻을 수 있는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어떤 매스 질량이 이렇게 100,000 달톤 이렇게 미만인 것들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이상인 굉장히 큰 구조 사이즈가 크거나 이런 그 단백질들은 NMR을 통해서 이제 구조를 얻을 수 없다는 그러한 또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엑스레이하고 NMR을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 두 가지 실험 방법에 의해서 단백질 3차 구조를 얻을 수가 있는데, 두 실험에서 얻은 구조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결정 구조가 안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틴이 크다거나 이러면 이제 결정 구조를 이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지만 NMR보다는 조금 더 큰 구조를 우리가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졸루션이 좀 좋은 NMR에 비해서 리졸루션이 좋은 구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NMR은 그 이 수용액상에서 우리가 구조를 실험을 해서 얻기 때문에 어때요? 그 단백질이 인체 내부에서 있는 어떤 네이처한 그런 상태에 있는 단백질의 어떤 구조와 유사한 그런 구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가까운 구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어떤 사이즈의 제약, 그리고 또 수용액상에서 그 단백질을 구조를 실험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어떤 모션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션들이 단백질의 어떤 구조, 정확하지 않은 그런 구조를 또 얻을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두 가지는 그 실험에 의해서 지금 단백질 구조를 얻기 때문에 어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어때요? 그 굉장히 멤브레인 프로틴처럼 굉장히 큰 그런 프로틴들에 대해서는 실험을 통해서 단백질 구조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전통적인 스트럭처럴 바이올로지, 그리고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우리가 스트럭처럴 지노믹스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이제 관심 있는 프로틴의 어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프로틴들을 어떻게 돼요? 퓨리파이 해가지고, 퓨리파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돼? 그 셀에서 어떤 얘를 어, 지금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cDNA에 대한 클론이 있어야 되고, 이 클론을 어디다가 익스프레션 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콜라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유전자 cDNA를 가지고 얘를 익스프레션 시켜서 프로틴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서 그걸 가지고 얻은 프로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우리가 얻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죠. 3차원의 그 구조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프로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죠. 관심 있는 프로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근데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코딩 어, 유전자, 그리고 코딩 시퀀스가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어떻게 하이스루풋으로 그 굉장히 이제 빠르게 그 하나하나씩 실험하지 않고 여러 개의 프로틴도 그 같이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지놈이 가질 수 있는 프로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끝나면서 우리 휴먼에 대한 모든 코딩 시퀀스, 그리고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또 클론들도 다 실험할 수 있는 클론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쉽게 지놈을 가지고, 지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프로틴들을 익스프레션 시켜서 구조를 이제 얻는 이러한 어프로치를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프로틴의 어떤 시퀀스는 구조보다 더 쉽게 얻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시퀀스를 가지고 3차원의 구조를 프리딕션 해보는 이러한 어프로치, 그래서 인실리코의 어프로치도 이제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스트럭처럴 지노믹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PSI라고 해서 프로틴 스트럭처 이니시에이티브 해서 그 미국에서 2000년부터 거의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이제 끝나면서 2015년까지 그 페이지 1, 2, 3 해가지고 세 단계로 나눠서 프로틴 스트럭처를 어떻게 하이 스루풋으로 굉장히 대용량으로 한번 구조를 결정해 보자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어요.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스트럭처럴 지노믹스로 가는 이제 어프로치죠. 그래서 일단은 페이지 1에서는 여기서는 3차원의 구조를 이제 하이스루풋으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고, 이런 걸 하자, 이런 식으로 토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단계에서는 어떠한 스트럭처 지노믹스를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죠. 실제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세팅업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호몰로지 또 모델링 시퀀스로부터 프로틴 스트럭처를 예측할 수 있는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모델링 방법을 또 이용을 해서 프로틴 스트럭처를 결정을 하는 이런 두 가지 이제 어프로치를 같이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멤브레인 이런 프로틴 같은 것도 이제 모델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구조를 얻기가 힘드니까는 모델링을 통해서 멤브레인 스트럭처 이제 프리딕션 해보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4,800개 정도의 프로틴 스트럭처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3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프로틴과 관련된 구조와 관련된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바이오메디컬한 프로블럼을 좀 풀어보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2015년까지 됐습니다. 지금 버퍼링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말소리가 끊겨서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잘 들리나요? 동일한가요? 네. 이 마이크를 조금 내가 당겨서 가까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이제 스트럭처럴 지노믹스 어프로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프로틴 구조도 3차 구조도 대용량으로 이렇게 실험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해서 실험을 하는, 그래서 지놈상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프로틴의 3차 구조들을 실험을 통해서 얻고, 또 어떻게 해요? 컴퓨테이션을 하게 또 예측도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SI에서 얻은 구조는 프로틴 데이터 뱅크에 저장은 안 됐어요. 어떻게 따로 이제 이런 스토리지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PDB는 어때요? 이 PDB 메인 화면인데 모든 데이터를 이제 다 오픈하고 있죠. PDB에서는 3차 구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PDB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PDB 아이디는 몇 자리? 4자리의 그 숫자와
알파벳이 혼합된 네 자리의 아이디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걸 알면 이거를 입력을 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뭐 키워드로도 할 수 있고, 키워드 플러스 뭐예요? 뭐 실험 방법이라든가 리졸루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틴 데이터 뱅크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그 리마인드를 하고 넘어갈게요. 1971년에 이스태블리시 되었다. 그래서 한 6개 구조를 처음에는 저장하고 있었죠. 그쵸? 그리고 그 NSF 펀드를 받아서 샌디에고 슈퍼컴퓨터 센터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PDB에서는 PDB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이언티픽 커뮤니티에 3차원의 단백질 구조를 제공을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삼고 있죠. 예, 그래서 3차원의 단백질 구조의 어떤 소스는 어디나 PDB다라고 이제 아주 대표적인 대명사가 이제 됐어요. PDB가.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는 굉장히 적은 수의 이렇게 더즌보다 더 적은 수의 구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16만 개가 넘는 프로틴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년에 한 2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B는 뭐냐? Collective Leverage for,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를 위한 어떤 지렛대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데, 몰레큘러 머시너리를 이제 이해를 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드럭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몰레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링을 또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스트럭처럴 지노믹스, 스트럭처럴 바이오인포메틱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한다. 이런 것들은 기존의 그 스트럭처럴 바이올로지, 단백질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이 그랬죠.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 결정 뭐 구조로 얻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최소한 6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니까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뭐 지놈상에서 이제 한 지놈이 가질 수 있는 단백질 구조를 굉장히 빠르게 대용량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이런 스트럭처럴 지노믹스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또 모델링도 하고 분석도 하는 스트럭처럴 바이오인포메틱스가 같이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 시너제틱하게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프로틴 데이터 뱅크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PDB는 어떻게 데이터가 오거나이즈가 돼 있냐, 조직화가 돼 있냐, 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제일 처음부터 잘 느낄 텐데요. 잘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 오가니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생명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계통 분류상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실험, 뭐 어떤 실험을 통해서 구조가 밝혀졌는지, 그리고 레졸루션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제 구조를 검색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구조가 PDB에 서밋돼서 릴리즈된 그런 날짜로도, 시간적인 연대기로도 우리가 그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폴리머 타입, 프로틴뿐만 아니고 DNA, RNA에 대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믹스드된 정보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 따라서도 또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엔자임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그 또 기능에 따라서 분류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정보를 프로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배우게 될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구조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스코업이나 캐스와 같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베이스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이제 같이 조직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PDB가 지금처럼 현재 보고 있는 것처럼 조직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 사이언티픽 커뮤니티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잘 이렇게 조직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PDB 창에다가 검색어로 뭐 헤모글로빈, 마요글로빈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그 결과들을 우리가 브라우저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형태는 갤러리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여서 구조들만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 갤러리가 아니고 어떤 태블러 형태로 보면 테이블 형태로다가 그 어, 단백질 구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 디테일한 또 정보를 또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습을 하면서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쿼리에 대한 결과를 브라우징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오가니즘이라든가 어떤 탁신노미 인포메이션 그리고 실험에 따라서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시 또 검색을 해볼 수가 브라우저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결과들인데 그 결과 지금 뭐 내가 입력한 그 키워드에 대해서 검색된 결과가 377개가 나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제 조직화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나의 이제 그 검색하는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결과들을 내가 이제 브라우저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가 그래서 하나에 관심 있는 프로틴을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 프로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틴이 이제 뭐라는 거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해서 어디에 퍼블리케이션이 어디에 지금 나왔다라는 것들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그 하나의 구조에 대한 서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3차원의 구조의 어떤 뷰로다가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시퀀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펑션 그리고 이 프로틴이 가지고 있는 시퀀스와 유사한 그런 프로틴들이 지금 PDB에는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3차원의 구조가 유사한 프로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리터러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PDB를 우리가 또 그 정보를 PDB 파일을 텍스트 파일 형태로다가 다운로드 받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처럼 시퀀스 1차 구조의 정보와 2차 구조 헬릭스와 싯에 대한 정보인데 여기는 지금 베타 싯에 대한 정보가 없죠. 이 구조는 지금 전부 다 알파 헬릭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톰 해가지고 이제 실제적인 3차원의 구조에 대한 정보 이렇게 이제 다 우리가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구조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서 할 텐데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 프로틴이 가지는 어떤 체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체인에 대한 정보와 시퀀스의 길이 그리고 그 시퀀스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 헬릭스도 헬릭스에 대한 번호, 구현 번호 그리고 이 헬릭스가 어때요? 몇 번 체인에 몇 번의 레지듀부터 시작을 해서 몇 번 레지듀까지다라는 이런 정보들이 쭉 있죠. 그리고 3차 구조에 대한 정보는 뭐예요? 아톰 하나하나에 대한 이런 XYZ에 대한 3차 구조상의 구조 공간상에서의 XYZ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런 정보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아톰에 대한 이름이죠. 이름 그리고 이건 레지듀에 대한 이름 이건 체인 그 이 체인상에서 레지듀의 어떤 번호 그
가 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occupancy 대부분 1인데 여기는 뭐냐면 이 아톰이 다른 어떤 배자의 형태로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occupancy가 1이면은 이 아톰은 하나의 배자로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이 뭐야? 0.5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어, 또 다른 0.5에 대한 다른 배자가 또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비팩터 이것은 뭐예요? 더멀 모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비팩터 값이 어때요? 작을수록 좋은 거죠. 50보다 작으면 좋고 1부터 100 사이의 레인지의 값인데 50보다 작으면 굉장히 클린한 그런 구조를 이제 나타내게 되죠. 모션이 없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PDB 파일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놓은 것을 화요일 날 그 동영상을 성취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습을 일단 해보면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더 상세한 정보를 얻도록 할게요.